아우, 머리야.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한 청년이 지끈지끈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일어났다. 사방이 어두컴컴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에서 깬 청년은 자기가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 낯선 곳이라 매우 당황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청년은 곰곰이 기억을 되뇌었다. 아, 맞다. 어제 내가 술을 마셨지. 청년은 기억이 더듬으며 어제 일을 생각해냈다. 에이, 내가 왜 하필 그런 내기를 했어? 몸이 벌써 으슬으슬 추운 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청년은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제 친구와 술자리에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다. 여기 이 친구는 청년과 한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마고우였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만날 때마다 내기를 하며 항상 투닥거렸다. 이기는 쪽은 항상 우쭐대며 잘난 척을 해댔고 지는 쪽도 절대 굴하지 않고 허세를 부려댔다. 하지만 늘 이기는 쪽은 청년의 친구였고 청년은 항상 지는 쪽이었다. 그날은 청년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한 후 아침부터 친구의 집을 찾았다. 이보게, 우리 오늘 저녁 술 한잔 어떤가? 오, 좋지. 그런데 누가 사는 건가? 친구의 말에 청년이 자신있게 말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내기에서 진 사람이 사면 되지 않겠나? 자네가 먼저 내기를 하자니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게로구만. 청년의 자신있는 모습에 친구가 궁금한 듯 물었다. 준비는 무슨 준비인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지. 할 텐가 말 텐가. 괜시리 찔린 청년이 재촉했다. 그래, 그럼 내기로 술값 내도록 하지. 무슨 내기가 좋겠나?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자네같이 똑똑한 친구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네. 자네는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던지 다섯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네. 다섯이라고. 그래, 별로 어렵지 않겠구만. 청년과 친구는 그렇게 내기를 하고 술집을 향해 같이 걸었다. 이보게, 저번에 내가 자네한테 돈 몇 냥을 빌렸지? 길을 가는 도중 청년이 물었다. 8냥을 빌렸지. 아, 그렇구만. 그럼 내가 지금 3냥을 갚겠네.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줘도 되겠나? 뭐 그러도록 하게나. 청년은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3냥을 갚고 다시 걸었다. 주막에 다다를 쯤 청년이 친구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자네에게 갚을 돈이 얼마라고 했지? 친구가 미소를 띄운 채 손가락 5개를 폈다. 허허, 이 친구 아직 내기를 잘 기억하고 있구만. 청년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두 친구는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참 술을 마시다가 청년이 다시 한번 친구에게 물었다. 아, 맞다. 이번에 장가간 자네 넷째 동생 있지 않은가? 그 녀석을 어제 마주쳤는데 장가를 가서 그런가? 얼굴이 좋아졌더구만.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그 녀석은 넷째가 아니라 그 밑에 동생이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나? 아, 그렇군. 5째였구만. 내 깜박했네. 청년의 유도신문에도 친구는 잘 대처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청년이 5을 말하게끔 유도했지만 친구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덧 술자리도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취기가 오른 친구가 말했다. 자, 이제 많이 먹었겠다. 일어나도록 하지. 술값은 자네가 계산해야겠지. 이 정도면 내가 내기에서 이긴 거 아닌가? 그렇군. 그래, 알았네. 근데 우리가 몇 병이나 마셨지? 청년 역시 취기가 많이 올라 그만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나, 둘, 셋, 여섯. 6병 마셨네. 친구의 말에 청년이 갑자기 좋아하기 시작했다. 허허, 이번에 자네가 졌구만. 6을 말하지 않았나? 술값은 자네가 계산해야겠네.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이 친구 많이 취했구만. 자네가 언제 6을 말하지 말라고 했나? 아까 분명히 5이라고 했지. 친구는 말을 마치자마자 아차 싶었다. 그래, 맞네. 내가 5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자네가 지금 자네 입으로 5을 말했네. 이제 술값은 자네가 내야겠구만.
친구는 얼굴이 붉어졌다. 마지막까지 잘 버텼는데 어이없게 말해버린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리고 늘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긴 청년에게 보기 좋게 당해버려 더 화가 났던 것이다. 허허, 그렇게 머리 좋은 친구가 말하지 말라는 단어를 하나 말해서 이렇게 내게해지나? 5만 안 말하면 되는 걸 그렇게 홀라당 쉽게 말해버리나 쯧쯧. 내기에 져서 술값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옆에서 청년이 우쭐대며 놀리니 약이 더 바싹 올랐다. 청년의 계속되는 비아냥을 참지 못한 친구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네. 내가 자네처럼 인내심이 많지 않다 보니 그만 실수를 했네. 그런데 자네는 인내심이 좋으니 나랑 다른 내기 하나 하지 않겠나? 청년은 친구가 또 내기를 하자는 말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취기에 허세까지 더해져 바로 수락하고 말았다. 좋지. 그래, 이번엔 뭘 얘기할 건가? 뭐 어렵지 않네. 인내심이 좋은 자네라면 쉽게 이길 수 있는 내기지. 자네가 이긴다면 자네가 나한테 갚아야 할 5냥을 안 받고 내가 5냥을 주겠네.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빚을 안 받고 5냥을 더 주겠다고. 그래, 그럼 무슨 내기인가? 자네가 내가 관리하는 얼음 창고에서 내일 아침까지 버티면 이기는 걸세. 어렵지 않지 않은가? 친구는 청년한테 내기에 진 게 약이 올라 골탕 먹일 생각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별로 어렵지도 않겠구만. 좋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 청년과 친구는 친구가 관리하는 얼음 창고로 갔다. 자 여길세. 자네는 안에 들어가서 내일까지 머무르면 되네. 내가 내일 와서 문을 열어주겠네. 근데 거기서 밤새 있으면 무서울 걸세. 잘 참을 수 있겠는가? 친구가 걱정되는 척 말했지만 청년은 자신만만했다. 뭐 한숨 푹 자면 되겠구만. 걱정 말고 내일 아침 돈이나 챙겨오세. 그래 알았네. 그럼 내일 아침에 보세. 청년은 얼음 창고로 들어갔고 친구는 문을 잠그고 떠났다. 청년은 감았던 눈을 떴다.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전부 기억이 났다.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버티는 게 쉽진 않았다. 밖에서는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렸고 얼음창고 안은 더욱더 추워지는 것 같았다. 청년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산짐승이 내려오면 어떡하지? 아니, 이거 얼음창고에서 얼어 죽는 거 아닌가? 아직은 가을이라 밖에 날씨는 춥지 않았지만 얼음창고 안은 한겨울 같은 느낌이었다. 청년은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급기야 밖에다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복이 거기 있는가? 나 좀 꺼내주겠나? 내가 졌네. 이러다가 얼어 죽겠네. 거기 아무도 없어. 한참을 외쳤지만 늦은 밤 마을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얼음창고 주변에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공포감은 극에 달했고 소리를 지르던 청년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대로 얼어 죽겠구만. 내가 과연 아침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은 청년은 덜덜 떠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친구는 청년을 꺼내려 얼음창고로 갔다. 밤새 거기서 고생 좀 했겠구만. 청년을 골탕 먹였다는 생각에 친구는 웃으며 문을 열었다. 밤새 무탈하게 잘 잤는가? 친구가 청년에게 안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이 없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친구는 깜짝 놀랐다. 청년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바닥에서 뒹굴고 있던 것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친구는 청년의 시체를 보고 오열을 하였다. 살짝 골탕을 먹인다는 것이 이렇게 죽음까지 이르게 될 줄을 상상도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얼음창고에는 얼음이 있지 않았다. 사람이 얼어 죽을 정도로 낮은 온도가 아니었기에 친구도 단지 골려줄 생각에 내기를 했던 것인데 청년이 얼어 죽어버린 것이었다. 결국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얼음창고의 낮은 온도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 한 공포였던 것이다. 이번 이야기는 무릇 사람이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내가 절대로 못할 것 같은 일도 해낼 수 있지만 반대로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청년의 이야기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대감이라는 명망 있는 선비가 있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유능하고 인품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고 선비 집안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살았다. 응애. 어느 화창한 봄날, 이대감 집에서는 대를 이을 사내아이가 태어났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과 가족들의 사랑 속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선비 집안답게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릴기를 시작했고 머리도 똑똑하여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도 빨랐으며 능력도 뛰어났다. 역시 이대감집 아들이 아주 똑똑한 게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제목이 되겠어. 마을에서는 신동이 태어났다며 입을 모아 이대감 아들을 칭찬했고 이대감 역시 흐뭇하였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다. 얘야, 요즘 마을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뭐라고 부르더냐? 신동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런 것 같더냐? 이대감의 물음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남들보다 조금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놈! 이대감은 크게 호통을 쳤고 아들은 깜짝 놀랐다. 고작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그릴기를 조금 잘한다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은 넓고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남들 칭찬에 거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하며 배움에 정진하거라. 인품이 훌륭하고 인자한 이대감이었지만 아들에게는 항상 엄격하였고 특히 신동 소리를 들은 아들이 거만해질까봐 칭찬을 하는 일은 일절 없었다.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하였지만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 없이 올바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이대감 집에서는 늦둥이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늦둥이라 그런지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특히 오라비인 아들은 나이차가 많이 나서인지 동생을 무척이나 아꼈고 어디를 가나 꼭 데리고 다녔다. 누이야, 오늘도 이 오라비랑 서당에 같이 갈래? 아는 오라버니 가는 곳은 어디든 같이 갈 테야. 누이도 오라비를 가장 잘 따랐고 남매의 우애는 남들과 다르게 아주 돈독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항. 허허, 그놈 글도 읽을 줄 알고 참 영특하구나. 누이는 오라비를 따라다니며 오라비가 보는 책을 보고 소리를 흉내내더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글을 읽기 시작했고 훈장님은 그런 누이가 범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다. 저 아이 참 대단한 인물이 되겠구나. 그렇게 누이는 자라면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았고 신동 소리를 들었던 오라비보다 더욱 뛰어났다. 마을 사람들도 이대감 집의 자녀들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이대감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딸을 가르치며 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안 이대감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우리 연희가 사내 녀석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그럼 분명 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텐데. 딸이 비상한 머리를 지녔지만 사회적 제도로 여성이 관직으로 나갈 수 없었기에 언제나 딸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그러기에 이대감은 딸에게는 크게 엄격하지도 않았고 배움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딸은 혼자서 책을 보며 어느새 자기 오라비보다 학문적으로 더 앞서가게 되었다. 오라버니,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 이번 과거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우리 누이가 권하는 책이니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이미 마을에서도
누이가 더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지만 오라비는 그런 말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여전히 누이를 아꼈으며 둘 사이는 돈독했다. 이 녀석아, 과거 시험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느냐? 누이의 재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나는 이대감은 더욱더 엄격하게 아들을 가르쳤다.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준비한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났고 누이는 그런 오라비의 합격을 기원하며 매일 조상님께 기도드렸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불합격 소식을 전하였고 이대감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 내 누이가 시험을 쳐도 너보다는 낫겠다. 어이구 못난 놈!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음번에는 꼭 붙도록 하겠습니다. 꾸지람을 듣고 의기소침해진 오라비를 보며 누이가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너무 걱정 마요. 오라버니는 똑똑하니까 다음에는 꼭 붙을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다음에는 꼭 합격할게. 누이의 위로에 의기소침해졌던 오라비는 방긋 웃을 수 있었다. 그 뒤로 아들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였지만 시험을 보는 족족 낙방을 하였고 크게 꾸짖던 이대감도 이제는 비꼬기만 할 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았다. 연희가 사내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한탄스럽구나. 마을 사람들 역시 신동으로 알았던 이대감집 아들이 매번 낙방하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아들도 슬슬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오라버니,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내요. 니까짓 게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앞으로 내 일에 상관 말거라. 그렇게 아끼던 누이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누이 동생 탓인 것만 같았고 그 누구보다도 미운 존재가 되었다. 이보게 주모, 여기 술 좀 더 내오게나. 아들은 더 이상 바른 청년이 아니었고 매일 술에 찌든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런 아들을 혼내던 이대감도 결국 아들을 내쫓고 말았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아들은 될 대로 되라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수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지자 도둑질까지 하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오라버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리고 저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여긴 또 왜 왔느냐? 난 돌아갈 생각 없으니 술값이나 내놓고 돌아가거라. 이대감도 포기한 아들이었지만 누이 동생은 매번 오라비를 찾아가 회유하고 다독였으며 무시를 당하여도 누이는 오라비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라버니, 돈이 다 떨어지면 굶어 죽을 텐데 어쩌려고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매일 끼니를 해결 왔는데 돈이 없는들 무슨 걱정이겠느냐? 또 훔치면 되는걸? 반쯤 취한 오라비는 자랑인 양 으스댔고 그런 오라비를 보면 누이는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아요, 오라버니. 그럼 저랑 내기 한 판 해요? 내기? 무슨 내기 말이더냐? 오라버니가 그렇게 도둑질을 잘한다니까. 저랑 누가 더 도둑질을 잘하는지 내기 한 판 해요. 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한다는 거냐? 왜요? 제가 예전부터 오라비보다 머리도 뛰어났는데 이 정도쯤이야 오라비를 못 이기겠어요? 누이답지 않게 오라비를 비꼬며 도발했고 오라비는 울컥하여 소리쳤다.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내가 이기면 어찌할 터이냐? 오라버니가 이긴다면 내 더 이상 오라버니를 찾지 않을 것이며 제가 이긴다면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누이는 자신만만했고 오라비 역시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울음장을 놓았다. 그렇게 둘은 떡을 팔고 있는 장사꾼 근처로 갔고 오라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보거라. 저 주인은 눈치채지도 못할 것이다. 오라비는 떡 근처로 가더니 주인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 잽싸게 떡 3개를 주머니에 넣고 누이 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들키지 않고 훔칠 수 있겠느냐? 오라비는 의기양양했고 누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입을 열었다.
주인이 모르게 훔치는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주인이 보는 앞에서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떡장수 앞으로 가서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제가 신통한 재주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린 여자아이가 와서 당돌하게 말하니 떡장수도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 무슨 재주가 있더냐? 여기 있는 떡을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누이는 그 자리에서 떡 3개를 집어먹고 입을 벌리며 떡이 없어졌다는 신용을 하였다. 아니, 그건 그냥 떡을 먹은 거 아니냐? 나를 속인 것이냐? 떡장수는 화를 냈고 누이는 오라비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의 주머니를 뒤지면 떡 3개가 나올 것입니다. 오라비는 당황해했고 영문을 몰랐던 떡장수는 오라비의 주머니에서 진짜 떡이 나오자 놀라워하며 물어보았다. 아니, 어린 처자가 어떻게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나? 그러자 누이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분에게 미리 떡을 훔치게 시킨 다음에 떡이 없어졌다 나타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더니 오라비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는 내기해졌으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세요. 누이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 오라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고 그 후로 정신을 차리고 정진하여 장원급제하게 되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명성 높은 양반가 집안이 있었다. 집주인인 황선비는 명망 있는 선비였다. 뿐만 아니라 집안도 부유하였으며 어여쁜 아내까지 있으니 걱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런 황선비한테도 걱정이 있었다.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몸에 좋은 약재며 음식까지 정성을 다해 챙겨 먹었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 황선비 역시 3대 독자로 집안 자체가 손이 귀한 집안이라 더욱더 자식이 간절했다. 부인, 이제 그만 포기하고 우리끼리 남은 여생을 잘 보냅시다. 그래도 당신도 3대 독자인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본 황선비가 말했지만 아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뒤로도 부부는 자식을 갖기 위해 간절히 노력했다. 그 노력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부부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자식이 찾아온 것이었다. 여보, 정말 고생이 많았어. 다 당신 덕분이요. 황선비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서방님의 노력이 하늘에 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부는 엄청 기뻐했다.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고 부인의 출산이 임박했다. 부인, 난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으니 건강하게만 출산하시오. 사실 황선비는 내심 아들을 바랬지만 간절히 바랬던 자식이었고 아내가 부담을 느낄까봐 내색하지는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래, 부인은 괜찮느냐? 황선비가 아기를 안고 나오는 산파를 보고 물었다. 내 부인께서는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선비님을 닮은 아주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아이란 소리에 황선비는 뛸 듯이 기뻐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황선비와 부인은 어렵게 얻은 아들을 금이어오기야 애지중지 키웠고 어느새 훌쩍 자라 12세가 되었다. 어느 날 황선비가 부인을 불러 말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늦게 얻은 자식이니만큼 우리도 나이가 있고 하니 장가를 보내는 게 어떻겠소? 그래요. 당신 말씀대로 하세요. 부인 역시 황선비의 말에 동의했다. 옛부터 귀한 자식일수록 결혼을 일찍 시키는 일이 많았다. 선비 부부 역시 어렵게 얻은 자식이고 손이 귀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고 싶었다. 허나 내가 걱정되는 게 있어.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황선비의
걱정이란 소리에 부인이 놀라 물었다. 아들이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 결혼시켜도 결혼 생활을 잘할까 싶소. 그러게요.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결혼을 시키려니 그것도 걱정이네요.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라 너무 귀하게만 키웠더니 세상 물정을 몰라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그래서 당차고 현명한 며느리를 얻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황선비가 물었지만 부인 역시 별다른 답을 내놓지 못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황선비가 묘안을 생각했다. 동네 방방 곳곳에 소문을 내는 것이었다. 소문의 내용은 황선비네 집에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서 쌀 한 마를 가지고 세 식구가 석 달을 먹고 살면 며느리로 삼겠노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남자종 1명과 여자종 1명, 그리고 쌀 한 마를 줄 테니 셋이서 석 달을 버텨보라는 것이었다. 요즘 시대는 다양한 재료의 음식이 많아서 쌀밥을 많이 먹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밥심으로 버텼기에 성인 3명이 한 말로 석 달을 버티기에는 무리였다. 하지만 이 소문을 들은 마을의 양반집 교수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다. 황선빈의 댁은 명망 높은 양반집의 재산도 넉넉하니 모두들 며느리 자리로는 최고라 생각했던 것이다. 처자들이 오면 남자종과 여자종, 그리고 쌀 한 마를 주고 따로 지낼 것처를 마련해 주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석 달을 버텨야만 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도전을 한 처자는 나름 계획을 세웠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버티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쌀은 동이 났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처자는 포기하고 말았다. 두 번째 처자는 밥 대신에 쌀을 불려 죽을 순 후 버텼지만 석 달을 버틸 수는 없었다. 그 뒤로도 많은 처자들이 황선비 댁을 방문했다. 처자들은 쌀을 아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모두들 석 달을 버틸 수는 없었다. 아니 도대체 이 정도 쌀로 어찌 석 달을 버틴담. 황선비가 아들을 장가 보낼 생각이 아니라 보내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는갑네. 도전을 실패한 처자들은 하나같이 황선비를 탓했다. 마을의 많은 처자들이 도전했지만 모두들 실패했고 더 이상 찾아오는 이도 없었다. 이렇게 며느리 구하기가 힘들 줄이야. 황선비도 그동안 많은 처자들이 찾아왔지만 며느리를 구하지 못해 지쳐버렸다. 한편 황선비의 소문은 이웃 마을에도 퍼졌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농사꾼 집에도 그 소식이 들렸다. 농사꾼에게는 여식이 1명 있었는데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홍기가 찼는데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 소문을 들은 농부의 딸이 농부에게 말했다. 아버지, 황선빈의 집에서 쌀 한 말로 3명이서 석 달을 버티면 며느리로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딸의 말에 농부가 혀를 차며 말했다. 유명한 양반집 규슈들도 실패한 일을 내가 무슨 수로 성공하겠느냐.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그만두거라. 농부가 타박했지만 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보세요. 계속되는 딸이 졸음에 농부는 승낙하고 말았다. 농부의 딸은 황선비 집을 찾아갔다. 오랜만에 며느리 시험을 보러 왔다는 처자가 있길래 황선비가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그런데 황선비는 농부의 딸 행색을 보고는 실망했다.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으나 여기저기 기운 흔적에 누더기 옷에 꾀죄죄한 행색이 흡사 동냥하러 온 거지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험을 보러 왔는데 차마 내칠 수는 없어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다. 다른 처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종 1명과 여종 1명, 그리고 쌀 1마를 주고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석 달 동안 그 쌀 한 말로 버티면 내 며느리로 삼겠소. 다른 양반집 처자도 못한 일을 농부의 딸이 해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은
황선비가 약조를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선비님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농부의 딸이 당차게 말했다. 첫인상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농부의 딸의 당찬 모습은 마음에 든 선비였다. 마련된 거처에 도착하자 남자종이 물어보았다. 쌀을 불려서 죽을 쓸까요? 아니면 밥을 얼마나 적게 할까요? 농부의 딸이 말했다. 아니요.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밥을 지으세요. 종들이 놀라며 물었다. 아니, 그러면 얼마 버티지 못할 텐데요. 다른 분들은 훨씬 적게 먹고도 한 달을 버티지 못하셨어요. 종들이 우려하며 말했지만 농부의 딸은 미소를 짓고는 셋이 먹기에 충분한 양의 쌀을 내주었다. 그렇게 종들과 딸은 첫 식사를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 그 뒤로도 농부의 딸은 삼시세끼를 아주 든든하게 챙겨 먹었다. 종들이 걱정돼 조언을 해주었지만 농부의 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보름도 되지 않아 쌀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쌀로 아주 배부르게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농부의 딸이 말했다. 자, 이제 그동안 든든하게 먹었으니 이제 나가서 일을 하도록 해요. 저랑 아주머니는 들판에 가서 나무를 캐고 아저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세요. 그리고 나물과 나무를 팔아서 쌀을 더 사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농부의 딸이 생각한 방법이었다. 아무리 아껴봤자 터무니없는 쌀량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으니 든든하게 먹고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다. 딸의 말대로 나물과 나무를 캐서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니 먹는 건 더 든든하게 먹고도 쌀은 더 많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석 달째에는 처음에 들고 온 쌀 한 말보다 쌀이 몇 배 더 불어나 있었다. 약속한 석 달째 황선비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찾아가 보니 셋은 실컷 먹고도 쌀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었다. 황선비가 농부의 딸을 보고 말했다. 유명한 양반집 규슈들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 며느리이다. 이렇게 농부의 딸은 황선비 댁의 며느리가 되었다. 며느리가 된 후에도 농부의 딸은 쉬지 않고 일하고 남편을 잘 보필한 덕에 남편 역시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 시험에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 이야기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 일화라고 할 수 있겠다. 어느 마을에 절친한 두 명의 친구가 살았습니다. 두 친구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으며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수중에 돈이 조금씩 모이자 힘을 합쳐 같이 장사를 하기로 하였고 장사는 시작하자마자 잘 되었습니다. 이보게요, 우리가 이대로 열심히 한다면 조만간 부자가 될 걸세. 그러게, 장사도 이렇게 잘 되고 역시 자네와 함께하니 다 잘 되는구만. 운이 좋게도 해가 거듭될수록 둘의 장사 규모는 커져갔고 돈도 그만큼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했고 둘의 욕심이 커지는 만큼 불화의 씨앗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혼자 했으면 이 돈이 모두 내 것일 텐데. 황씨성을 가진 자는 친구를 보며 돈을 나눠 갖는 것이 아깝기 시작하였고 최씨성을 가진 또 다른 자 역시 불만이 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황가놈이 아주 내 덕에 호의호식하는구만. 그렇게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커져갈 때쯤이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일 좀 제대로 하게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가? 황 씨의 실수에 최 씨가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황 씨 역시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내 덕에 장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자네는 하는 일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말 한마디로 시작한 싸움은 결국 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절친한 친구에서 이제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나 낭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황가름은 멍청하고 일도 못해서 나 아니었으면 저런 집에서 살지도 못했을걸. 최가놈이 이번에 아주 좋은 비단옷을 샀다는데 내 덕인 줄도 모르고 잘난 척을 하고 다니는구만.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끊이질 않았고 시기심과 질투 또한 극에 달했으며 서로 상대보다 더 부자이고 잘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현자가 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을 들은 최 씨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 현자한테 가서 현명한 지혜를 배운다면 저 황가름을 아주 망신 줄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곧장 현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르신께서 굉장히 똑똑하다 들었습니다. 제가 현명한 지혜를 갖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 최 씨는 머리를 숙이며 부탁했고 현자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드릴 수가 없으니 돌아가도록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황가를 망신줘야겠다는 일념으로 최 씨는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돈을 내서라도 꼭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너무나 간곡한 최 씨의 부탁에 현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젊은이가 너무나도 절실한 것 같으니 내 가르침을 주겠소. 다만 돈을 내서라도 배우고 싶다고 했으니 나에게 돈을 내는 대신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쌀 100석을 나눠줄 수 있겠소? 네, 가르침을 얻는데 쌀백석이 문제겠습니까? 좋소. 그럼 내 가르쳐 주겠소. 최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황가 이놈, 내가 망신을 줘서 마을에서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 줄 테다. 그렇게 가르침이 시작되었고 현자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잠이 들었나? 가르침을 준다더니 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거야? 최 씨는 속으로 끙끙거리다가 못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가르침은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가르침은 이미 끝났소. 최 씨는 어리둥절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무슨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까? 현자는 지그시 최 씨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 즉 말을 줄이고 귀담아 들으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오. 현자의 대답에 최 씨는 황당해하였습니다. 아니, 뭐? 그게 끝입니까? 다른 게 더 없습니까? 현자는 아무 대답 없이 방긋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황급히 현자 집에서 나온 최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따위 가르침을 배우고 쌀 100석을 나눠주라고? 어림도 없지. 에잇, 시간 낭비만 했네. 최 씨는 화를 내며 돌아섰고 당연히 쌀 100석을 나눠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한편 최 씨가 현자의 가르침을 받으러 갔다는 소식을 들은 왕 씨는 초조해하였습니다. 저 최가놈이 가르침을 받고 동네에서 나보다 더 존경받게 되는 거 아냐? 그런 시기심이 들자 황 씨 역시 현자에게 달려갔고 똑같이 가르침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자는 최 씨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제안을 하였고 황 씨 역시 흔쾌히 수락하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최 씨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야? 겨우 이런 가르침에 쌀백석을 베풀라고? 최가놈도 분명 안 할 테니 나도 안 해야겠다. 그렇게 욕심 많은 두 친구는 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사실은 현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그해 여름 마을에는 큰 홍수가 났고 황씨 집안의 막내딸이 강가를 지나다가 안타깝게 강물에 휩쓸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강가를 지나던 최 씨가 그 시신을 발견했고 문득 못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시신으로 한가놈한테 큰 돈을 받아낼 수 있겠는걸. 그리고는 시신을 꽁꽁 싸맨 후 찾을 수 없는 장소에 감춰두었고 최 씨가 시신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황 씨는 당장 최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보게, 자네와 내가 사이가 안 좋지만 내 딸 시신을 가지고 그러면 되겠나?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 되겠으니 돌려주게나. 내 섭섭치 않게 돈은 주겠네. 황 씨는 자존심 때문인지 절박한 상황에서도 은근히 강압적인 말투였고 그 말투에 최 씨 또한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강가에서 건진 시신이 자네 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시신을 가져가고 싶으면 자네 재산의 절반을 내놓게나. 최 씨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황 씨는 분통이 터졌고 어떻게든 딸의 시신을 찾으려 협상을 하였지만 최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시신이 자네 딸이란 증거도 없고 누군지 나는 관심도 없으나 시신을 가지고 싶으면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세. 그게 아니라면 당장 가게나. 최 씨의 집에서 쫓겨난 황 씨는 재산의 절반은 절대 줄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다가 문득 현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 현자라면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지 몰라. 그렇게 황 씨는 현자에게 달려갔고 자초지종을 늘어놓았습니다. 제발 시신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황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고 초조해하는 황 씨를 보며 현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좋은 해결 방법이 있어. 다만 자네는 저번에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뭘 믿고 알려주겠소? 현자는 지난번 쌀 100석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언급했고 황 씨는 다급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쌀 100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황 씨의 간곡한 부탁에 현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그럼 이번에는 쌀 500석을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오시오. 그럼 알려주겠소? 저번보다 5배나 많아진 양에 황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최관홈한테 재산 절반을 주고 시신을 찾는 것보다야 손해가 훨씬 덜하겠구나. 황 씨는 현자가 제안한 대로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쌀 500석을 베풀었고 이내 해결책을 물어보았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시오. 현자는 저번과 똑같은 대답을 하였고 황 씨는 황당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저번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현자는 태연하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그 시신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여? 아마 당신뿐이 없을 것이오. 그러니 따로 그 사람과 협상할 필요 없이 입을 닫고 귀만 열고 있으면 그쪽에서 결국 싼값에 시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오. 황 씨가 듣고 보니 아주 명쾌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최가 이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절대 내 놈 뜻대로 안 될 것이다. 한편 황 씨가 현자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최 씨는 겁이 났습니다. 아니, 황가놈이 무슨 좋은 해결책을 듣고 시신을 찾아가면 어쩌지? 안 되겠다. 나도 현자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렇게 최 씨 역시 현자를 찾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황 씨 때와 마찬가지로 최 씨에게도 쌀 500석을 베풀라고 제안했고 최 씨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황가놈의 재산 절반 이상을 받는 해결책이라면 쌀 500석 정도야 아깝지 않지. 그렇게 최 씨도 마을 사람들에게 쌀 500석을 베풀었고 돈을 더 받아낼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시오. 역시나 현자는 똑같은 말을 하였고 당황해하는 최 씨를 보며 태연하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돈을 주고 살 시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신밖에 없지 않겠소? 그러니 따로 그 사람과 협상할 필요 없이 입을 닫고 귀만 열고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최 씨 역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욕심 많은 두 친구는 결국 마을에 쌀 500석씩만 베풀고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세계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옥황상제가 머무르는 하늘나라이다. 하루는 옥황상제가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며 옆에 있는 신선에게 물었다. 인간들은 참 어리석단 말이야.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어떠냐? 내가 보기엔 인간 세계에 우리 신계처럼 욕심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느냐? 평소에 인간 세계에 관심이 많고 인간은 선하다고 믿는 신선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디 순수하게 태어났으나 속세에 물들어 타락하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의 그 순수함을 평생 지니고 사는 인간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욕심이 없으며 그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할 것입니다. 신선의 말에 옥황상제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거 참 재밌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서 지상에서 가장 욕심 없는 자를 확인해 보거라. 그런 자가 있다면 인간이 아니라 신선으로 만들어 줄 것이야. 물론 그 자가 인간으로 살길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야.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은 신선은 지상으로 내려왔다. 신선은 선비로 변해 욕심 없는 인간을 찾아 돌아다녔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입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거지를 보았다. 신선이 거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오? 웬 멀끔하게 생긴 선비가 자신에게 묻자 거지는 의아했지만 이내 대답했다.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먹을 밥 한 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말이요? 밥 한 끼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 신선이 재차 묻자 거지 역시 같은 대답을 하였다. 신선은 거지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푸짐한 밥상을 준비해 주었다. 밥상을 본 거지는 눈이 뒤집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 거지를 본 신선이 다시 한번 물었다. 어떻소?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 더 필요한 건 없소. 거지가 신선을 가만히 보니 무언가 자기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줄 것처럼 보였다. 거지는 대답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음식은 필요 없지만 따뜻하게 등대고 누울 집 하나 있으면 좋겠소. 신선은 거지가 처음 대답과 달리 욕심을 부리자 실망했지만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거지는 자기가 말한 대로 신선이 들어주자 깜짝 놀라면서도 신이 나서 말했다. 기왕 이렇게 들어주신 김에 제 옆에 같이 지낼 마누라랑 앞으로 먹고 지낼 수 있는 쌀도 좀 구해주시오. 신선은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지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다. 이번에는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를 찾아갔다. 김대감이라는 이 부자 양반은 남에게 잘 베풀며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인품도 훌륭하여 마을 사람 누구나 좋아하였다. 신선이 김대감 댁을 방문하자 김대감은 원래 알던 사람인 양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가진 것이 많으니 확실히 여유롭고 남에게 잘 베푸는구나. 이 사람이라면 욕심이 없을 것이야. 신선은 김대감을 보고 생각했다. 대감께서는 가진 재산도 많고 인품도 훌륭하니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소이다. 그래도 제가 너무 대접을 잘 받아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뭐 필요한 게 있으신지요? 신선이 칭찬을 하자 대감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선비님 같은 분도 계신데 제 인품이 훌륭하다니요. 그냥 제 배 굶지 않을 만큼 되니 남들 조금 도와주는 것 뿐인데요. 뭘. 대감의 대답에 신선은 만족해했다. 그런데 선비님은 벼슬이 어떻게 되십니까? 갑작스런 대감의 물음에 신선이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아, 그냥 조금 높은 곳에 계신 분을 보필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선의 말을 들은 대감이 눈을 반짝거리며 물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을 보필할 정도라면 선비님께서는 정일품 정도는 되시나 봅니다. 선비님, 그렇다면 초면에 죄송스러우나 혹시 제가 조그만한 벼슬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재산은 많으나
관직이 없어서 늘 마음 한켠이 적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시켜 수만 양을 신선에게 내놓았다. 욕심 없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한 신선은 이내 곧 실망하였다. 신선은 다시 욕심 없는 인간을 찾으러 떠났다. 이번에는 강가에 앉아있는 노파를 보았다. 나이는 들었으나 얼굴이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신선은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여기에 앉아서 무엇 하고 계신지요? 노파가 인자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옛 추억에 잠겨 있답니다. 무슨 좋은 추억이라도 있길래 그러신지요? 좋은 추억, 나쁜 추억 다 있지요. 이 나이가 돼보니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행해도 모자란 일생인데 왜 그리 나쁜 행동도 많이 했는지 후회가 되는구려. 깨달음이 많은 듯한 노인의 대답에 신선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이제는 바라는 것도 없으시겠어요?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갈 나이인데 내가 뭘 더 바라겠소. 그저 일평생 욕심만 부린 게 후회된다오. 신선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한때 욕심이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셨군요. 내가 찾고 있던 사람입니다. 본디 나는 신선으로 욕심 없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발견하였으니 내 상으로 금 한 덩이를 주겠소. 그러면서 바위덩이를 금덩이로 바꿨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파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신선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그런 금덩이가 필요 없습니다. 괜찮소.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니 받으시오. 끝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노파의 모습에 신선은 흐뭇해했다. 그런데 사양을 거듭하던 노파가 물었다. 그러시다면 금덩이 대신에 제게 젊음과 아름다움을 주실 수는 없으실런지요? 이번에 진짜 욕심 없는 인간을 찾았다고 생각한 신선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옥황상제에게 당당하게 말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신선은 마지막으로 아직 순수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을 어린아이를 찾았다. 어른들에 비해 욕심이나 탐욕이 적게 물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서 찾은 세 명과 달리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신중을 기해 찾았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반듯하고 순수하게 생긴 소녀를 발견하였다. 신선은 이미 3명의 인간에게 많이 실망한 상태라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소녀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신선은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얘야,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 덩이를 금덩이로 만들어줄 터이니 그걸 갖겠느냐? 신선 물음에 소녀가 되물었다. 어찌 바위를 금덩이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신선이 도수를 부려 바위를 금덩이로 바꾸며 다시 물었다. 어떠냐? 이제 믿겠느냐? 너는 이 금덩이를 갖겠느냐? 소녀는 놀란 눈으로 신선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바위덩이만한 금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이 저 금덩이를 갖고자 저를 해치지 않겠습니까? 소녀의 대답에 신선이 놀라워하며 거듭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맛있는 음식이나 내 나이 때 얻기 어려운 벼슬을 주면 받겠느냐? 허기질 때 먹는 음식이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으며 내 노력으로 얻지 못한 자리는 남들의 시기와 질투로 오래가지 못할 터이니 그 또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녀의 대답에 신선이 탐복하며 말했다. 이제야말로 진정 욕심이 없는 사람을 찾았도다. 어리고 아직 때묻지 않은데 순수한 마음이 갸륵하여 내가 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마.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말해보거라. 신선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소녀가 참진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거나 어려운 벼슬도 오를 수 있게 만드는 신선님의 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으악!
신선은 자기도 모르게 괴성을 내질렀다. 정령 욕심 없는 인간이란 찾을 수 없단 말인가?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황상제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